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올해를 슈퍼 선거의 해라고 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혔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초 초박빙일 거란 여론조사가 무색했습니다. 트럼프의 화려한 귀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선거 결과를 본다면 화려한 귀환이 될 거고요. 그 과정을 본다면 굉장히 치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이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박빙일 건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초박빙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공화당 두 후보가 정말로 박빙의 레이스를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딱 하고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7개 경합주를 모두 이기면서 생각보다 좀 싱겁게 그렇게 그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트리플 레드라고 하거나 혹은 트리플 크라운에서 상관왕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화당이 백악관도 이기고 연방 상하원을 모두 다 이겨서 단점 정부가 구성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백악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굉장히 좀 순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의 백악관 경험. 1기 때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예스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좀 어떤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맨이 표준돼 있고 4년간의 경험 그리고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라든지 경제 통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자 하는 그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그 정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0은 힘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종합된 한편의 드라마 아니었는가. 결국 이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기까지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한 건 정도만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는데요. 뭐 트럼프가 이제까지 치렀던 그 3번의 대선 중에서 아마 가장 격렬했고 또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대선으로 기록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상대 진영이었던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바뀌는 그런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2번이나 이제 본인이 또 암살 미수에 노출이 되는 또 실제로 또 피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그 과정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이런 성과를 낸 건데 이제 2016년 대선 당시에는 정말 힐러리 클린턴 하면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단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인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정치에서는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깜짝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이제 2020년에는 이제 본인에게는 매우 안타깝게도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불복을 하고 또 그래서 1월 6일에 어떤 그 의회의 그 난입 사건이 있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사법적으로 또 피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기도 하고 이런 또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7월 13일에 그 펜실베니아 주의 그 소도시였던 이제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에 이제 피격을 당했고 근데 그 피격을 당한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이것을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이트 이렇게 외쳤던 그런 장면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뇌리에도 저 역시 마찬가지고 강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냥 영화 같았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후보가 보고 있는 세계관, 미국 정치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걸 좀 드러내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단적으로. 그리고 그에 바로 이어서 이제 뭐 USA 미국이라고 외치는 그런 또 유권자들의 함성이 이제 뇌리에 강하게 남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미디어의 활용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6월 27일에 열렸었던 첫 번째 TV 토론이었죠. 당시에는 아직 그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후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선 구도 판도가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고 후보가 교체되는 사건으로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해리스 현직 부통령이 또 이제 어떤 유색 인종이면서 또 여성 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격려를 받았지만 종국에는 이런 이제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네. 결국 미국 사람들의 선택은 또다시 트럼프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렇게 트럼프가 승리한 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판세.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물이 내세우는 정책적 차별성. 네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판세와 정책적 차별성 인물은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그 두 개가 상호 작용하면서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판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2024년 미국 대선은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래로 미국 대선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같은 실물 경제가 가장 중요한 그 표심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게 처음이거든요. 40년이 넘은 거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특히 네네. 그 인플레이션 물가가 코로나19 이후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나홀로 성장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의 삶은 팍팍했기 때문에 불만이 커졌던 거죠. 즉 거시경제 지표와 유권자들의 실물경제 그 인식이 괴리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경제를 누가 더 잘 할 수 있게 되냐 이 부분에 네네. 방점이 찍혀 있었고 네.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명확한 그런 비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라든지 남북 국경 위기에 대한 실정을 부각시켜서 이번 선거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의 선거로 끌고 갔고 네네. 그 부분이 유권자들한테 잘 먹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반면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 민주당 후보가 됐지만 바이든을 뛰어넘는 뭔가 정치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어요. 승계하면서도 약간의 차별성을 둬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있었는데 네네. 그걸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의 또 다른 바이든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유권자들에게 경제라든지 남북 네네. 국경이라든지 법과 질서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면서 트럼프에게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가 결정적이었고 해리스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 교수님 이번 올해는 네. 미국만 선거가 있었던 그런 해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당장 뭐 우리나라도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거가 있었던 슈퍼 선거의 해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공교로운 건가요? 그 선거들이 세계 각국의 선거들이 미국의 대선 결과와 좀 비슷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 저희 말씀 나왔듯이 미국도 이제 소위 트리플 레드 이제 다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압승을 한 것인데 네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공화당이 정말 잘해서 공화당의 정책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뽑은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현직에 있는 어떤 정권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불신 내지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 구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더 컸지 않았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서 저희 이미 말씀이 나왔다시피 역시 경제 상황이 컸다고 봅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사건을 겪으면서 팬데믹 사건을 겪으면서 유동성 그때 당시에는 사실 현금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당장 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정부들이 그렇게 현금을 이제 푼 것인데 네네. 이제 그 결국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이제 고인플레 상황이라든지 등등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역시 무역의 어떤 공급망이 재편이 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리면서 이제 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면은 현직에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네네. 또 나름 그 바이든 정부만 하더라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특히 인플레 같은 거는 우리 일반적인 그 시민들 국민들에게는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그 상실감이 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뭔가 현재 앉아 있는 분들이 잘못했다. 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선거가 역시 있었는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뭐 12년 만에 이제 중의원에서 그 자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과반을 점하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시바 지금 현 총리 같은 경우도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또 7월 영국 총선에서는 집권 보수당이 무려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노동당의 정권을 또 내주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여권이 일당을 놓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 곳곳에서 어떤 포퓰리스트 정파가 이제 득세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또 모디 총리,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좀 압승하지 않겠느냐, 수월하게 이기지 않겠느냐 했지만 네네. 뭐 출구 조사와 결과도 또 다르게 집권당의 단독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한 채 가까스로 이렇게 이제 3선에 성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리에 있는 그 권력자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그런 구도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지구촌이 전반적으로 네. 먹고 살기 어려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 교수님 트럼프의 슬로건 하면은 유명한 그 마가 아니겠습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런데 이 슬로건만 보더라도 향후 트럼프 정책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2.0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선 캠페인 슬로건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마가잖아요. 미국보다 네네. 유대하게인데 이게 4년 전과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새로운 정책을 2기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기 행정부 때 보여줬던 그러한 주요 정책, 또 성과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기 때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겠다. 이러한 야심찬 포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의 그 행정부에서 보여줄 그러한 주요 정책도 1기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민과 통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민,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라든지 외국인에게 활짝 열려서 문이 열려서 미국 내 노동자라든지 유권자들, 중산층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어떤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미국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자들 유입되는 걸 막겠다. 그래서 국경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대규모 색출해서 추방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통상인데요. 통상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그 미국이 국제 통상 무대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의해서 즉 다른 나라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높은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통상 국제 무역 환경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계속 받아왔는데도 그냥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선이 되면 그러한 미국의 불공정한 노동자하고 기업에게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바꿔서 이제 공정한 어떤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페어 트레이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정무역. 그렇기 때문에 1기 때 관세를 사용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였는데요. 그리고 그 정점에 중국 대리기가 있었죠. 그런데 2기 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첨단 기술이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중국 첨단 기술과 핵심 분야를 통해서 중국과 어떤 그 디커플링을 탈동조화를 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미국을 제조업의
다시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공세적인 통상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민과 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취임 100일 동안에 분명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어떤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네.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이 12월 26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인데 네. 트럼프 이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뭐 다방면에서 다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대한민국의 그 안보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지금 한미 동맹이고 그리고 이 지금 어쨌든 우리 영토 내에 주한미군이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또 어떤 정치적인 상징 차원에서나 다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인물의 굉장히 독특한 면은 물론 우리 지금 민 교수님 오랫동안 그 미국 정치를 공부해 보시고 연구하신 분이지만 이 많은 지금 미국 연구자들도 이 사람을 어떤 캐릭터로서 말하자면 미국 역사에서 어떠한 사상적 이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지금 카테고리를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물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어떤 이념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네네. 굉장히 거래 지표를 딱 어떤 무슨 지표를 딱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숫자를 놓고 얘기하는 그런 인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우리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앞서 민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통상 차원에 있어서도 그 밸런스 시트가 뭐가 어디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안보뿐만이 아니라 통상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것이냐에 고민이 좀 깊어지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미국 대선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죠.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는 한층 더 강력하고 불확실한 트럼프 2.0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24 글로벌 이슈 탑5 다음 이슈는 우러 앤 중동 출구 없는 두 개의 전쟁입니다. (2024년) 쥐구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중동 두 개의 전쟁이 확산되며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출구 없는 두 개의 전쟁, 먼저 개전 3년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간 교착 상태를 보이던 전선 올 한 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말씀하신 대로 만 3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고 또 무엇보다 중동 사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다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의력이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세계적인 어떤 관심이 좀 떨어졌던 측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교착 상태를 보이던 것에서 이제 여러 굵직굵직한 또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의 또 반격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엔의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 이사국의 지위에 있는 나라이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핵무기 보유량이 많은 가장 강력한 그 핵 강국인데 이런 이제 핵 강국인 러시아가 어떤 핵 위협의 어떤 그 가능성을 자꾸 고조시키는 듯한 그런 말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이제 우크라이나가요. 지난 8월 6일 개전 후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 남부 국경을 넘어서서 이제 쿠르스크 주로 진격을 하는 그런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점령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집중을 하고 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를 찔린 그런 셈이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난처해진 또
러시아를 지원하려고 쿠르스크 주에 지금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파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둘만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유럽의 안보 상황과 지금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다시 겹쳐져 버리는 이 마치 무슨 종이를 딱 접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가 접힌 상황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으로 그 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졌고요. 북한이 이렇게 전쟁의 가세를 하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확전을 우려해서 러시아 이제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만큼은 끝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던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그 에이테크임스와 뭐 스톰 섀도우로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 최대의 핵 강국인 러시아는 그 핵 교리 개정안을 또 승인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또 지원 확대에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 보니까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이런 지금 교착 상태가 전 세계로 하여금 좀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런데 민 교수님,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도 이제 확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저항의 축 간에 충돌이 확대된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의 중동 전쟁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사살하고 수백 명의 포로를 잡아서 인질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이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괴멸 그리고 인질 구출을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전쟁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하마스라는 세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을 정점으로 하는 저항의 축의 한 무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심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동의 정세가 다시 또 화약고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그 교전을 간접적인 교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자제하면서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 저항의 축 지도부를 폭사시키는 그러한 전술을 씁니다. 그것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황으로 그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상황을 본다면 거의 그 저항의 축의 지도부들이 거의 괴멸되면서 그 어떤 이란을 제외한 그 저항의 축의 어떤 저항이 굉장히 미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전황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취임 내년 1월 20일 이전까지 전쟁을 끝내달라 이렇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호응하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어떤 휴전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쟁이 출구를 찾아갈 그런 모양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이 행정부에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1기 때 했던 아브라함 협정 1.0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정점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2.0이 그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중동 정세가 어떤 새로운 그 세력 균형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력 균형 그리고 중동의 어떤 그 단기적이겠지만 어떤 그런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 교수님 그 와중에 시리아에서도 맞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시리아가 이란하고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서 2011년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내전 중이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 시리아의 정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이란의 영향력이 악화가 되면서 이제 시리아 권력 구조가 바뀐 것인데요. 이제 소위 중동의 그 힘의 균형이 이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리아의 그 알 아사드 가문의 독재도 무려 53년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아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의 어떤 평화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 중동의 화약고가 될지는 사실 아직은 단언하기가 힘든데요. 국제사회는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부분을 환영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리아 난민들도 국경지대에 몰리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 공백에 따른 그 혼란을 틈타서 이제 무장단체인 예를 들면 뭐 이슬람 국가 IS가 다시 재건에 나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1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중동 내 힘의 균형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두 개의 전쟁, 2025년에는 부디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세 번째 글로벌 이슈, AI 사용화 시대 본격 사용 단계 진입입니다. AI로 시작해 AI로 끝났다. 2024년 테크 업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인간 수준의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은 기존의 산업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세계인의 일상 곳곳까지 급속하게 파고들었는데 민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AI, 그러니까 올해는 AI의 시대라고 하는 말도 그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대용량 배터리, 그다음에 의약품, 이제 AI 이렇게 이제 그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AI 챗 GPT 열풍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크 이제 그 아이디라든지 페이스라 이런 얼굴들이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특히 그 AI 칩, 그러니까 반도체가 고사양 반도체가 AI 어떤 거기에 이제 그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를 누가 빨리 더 선점하느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선도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어떤 그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어떤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AI 시장에서 누가 기술 선도하고 표준을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다 보면 윤리적 측면이라든지 과거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떤 국제사회가 어떻게 합의를 찾아갈지 이것도 관심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AI가 더 존재감을 과시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 10월에 노벨상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수상을 했는데 그런데 노벨상 과학 분야의 주인공은 단연 AI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그랬습니다. 그 AI 연구 덕분에 그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수상자들이 이제 AI 다 관련된 분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AI의 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서 좀 다소 아이러니한 그런 또 상황이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홉필드 교수 같은 경우는 수상 소감의 기자회견에서 그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AI의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고요. 또 힌턴 교수도 또 수상 소감으로 AI가 통제에서 벗어나 생존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또 본인의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0일에 이제 그 노벨상 시상 후에 그 마련된 연회에서도 인간보다 더욱 지능적인 존재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위협도 있다. 이건 더 이상 어떤 공상과학
소설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올해 이렇게 선거의 해라고 할 정도로 유난히 선거가 많았던 해였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된 또 AI 기술과 합쳐져서 어떤 딥페이크물에 의한 그런 가짜 뉴스들도 좀 넘쳐났고요. 어떤 제도나 우리의 규범이 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도 AI는 첨단 기술의 상징, 핵심이자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미중 경쟁에 따라서 얼마만큼 미국이 어떤 AI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자체의 기술의 진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선 그 미중 그 전략적 경쟁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이제 그 인공지능 분야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이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생산하는 그런 AI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미국의 중국 그 대중국 견제가 AI 분야에서 점점점 확대돼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주요 광물 갖다 통제하면서 대미 수출을 통제하면서 어떤 미국의 통제에 대해서 공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유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AI 진화인데요. 이제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이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다. 이건데 지금까지는 어시스트 도와주는 인간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행동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직접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시장이라든지 여타 어떤 제반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AI 기술의 진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연말을 맞아 빅테크 업계는 속속 새로운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압도적이라는 발표 역시 쏟아지고 있는데요. AI 기술의 진화, 기대만큼 또 그만큼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4 글로벌 이슈 탑5 네 번째 이슈, 활짝 열린 민간 우주 유형 시대입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그려봤을 상상화에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024년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성공하면서 상상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가 선정한 2024년 네 번째 글로벌 이슈는 활짝 열린 민간 우주 유영 시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두 장의 사진이 바로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올해의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폴라리스턴 프로젝트, 저분이 바로 최초의 민간인 신분 우주인인가요? 그렇죠. 화면에 나왔던 그 분이 이제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알려진 제러드 아이 장먼, 그분이고요. 그분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 말씀하신 폴라리스턴 그 팀인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민간인이
어떤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서 유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네. 현실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뭐 그 우주 여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를 산업화해서 네.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것을 과거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이 선진국들의 어떤 그 정부가 나서서 국제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이제 그 논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까지 활발하게 참여해서 어떤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떤 이런 우주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역량이 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골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분야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주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 교수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네. 바로 스페이스X 우주 기업이죠. 거기에 스타쉽 5차 비행 시험 비행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막 만화 같은데. 네, 저도 정말 눈을 의심하면서 봤습니다. 네네. 10월 13일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이죠. 스타쉽이 시험 비행에서 정말 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장관을 연출을 했는데, 길이 71m, 내부 직경 9m의 초대형 초대형 로켓 슈퍼 헤비가 우주를 향해 발사된 이후에 7분 만에 다시 발사 지점으로 돌아와서 거대한 젓가락 형태의 로봇 팔에 살포시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구현이 된 것인데요. 네네. 슈퍼 헤비 로켓은 지상에 가까워지면서 엔진을 재점화해서 다시 역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속도를 급격히 줄인 뒤에 서서히 수직으로 그런 하강을 하다가 방향을 또 살짝 조정을 해서 발사탑에 설치된 그 젓가락 모양에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신기술을 이용해서 슈퍼 헤비 로켓을 100% 완벽하게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꿈꿔온 이 로켓의 재사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스페이스X는 이렇게 강력한 로켓을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을 시사해 줬고요. 따라서 이제 우주 사업에 새로운 한 지평이 열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024년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 역시 스페이스X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어떤 민간 차원에서 어떤 우주 사업을 갖다가 개척해 나가는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조금 봤던 것처럼 다시 발사했던 우주 로켓을 다시 이제 회수하는, 그래서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림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다시 로켓을 회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일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보했기 때문에 어떤 스페이스X가 보여준 발걸음은 아무래도 민간 우주 전쟁의 어떤 선두주자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은 다른 민간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우주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우주에도 많은 민간 로켓이라든지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올해는 지구 궤도를 향한 로켓 발사가 역대 최다 기록을 다 그냥 갱신해 버렸어요. 네. 뭐 수치도 그렇고 빈도도 그렇고 네. 이제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적정 궤도는 이미 굉장히 붐빌 정도로 지금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뭐 우주 전쟁은 뭐 그야말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나사가 선도해 왔던 그 우주 개발 분야 말씀 나눈 것처럼 민간 영역이 이제 뛰어들었고 중국은 다소 후발주자처럼 보여졌지만 또 굉장한 속도로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앞서가기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각국은 그런 어떤 자국이 가진 전략적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을 보이면서 그 미래 우주 경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 중국의 경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우주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재사용 로켓 그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또 독자적으로 우주 정거장 운영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화성 탐사라든지 달 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우주 패권 경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유럽도 유럽 우주국이죠. ESA 같은 경우도 역시 정부 주도로 그 재사용 로켓인 프로메테우스 개발에 착수를 했고 2028년까지는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2024년 민간인의 우주선 탑승이 시작됐고요. 상업 우주 비행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 글로벌 이슈 탑5, 그 마지막 이슈,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 붕괴된 1.5도선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작년에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올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올해 여름 진짜 정말 더웠죠. 그 이후에도 폭염특보가 추석에도 발령됐고요. 심지어 수능을 반팔을 입고 보는 그런 광경까지도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여름 진짜 더웠어요. 밖에 나가면 진짜 숨이 턱 막힌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극단적인 더위가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도 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곳은 6월에 열돔 현상으로 해서 폭염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밀레 앞 조형물이 녹아내리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40도 넘는 기온이 발생을 해서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 필리핀 지역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물론 그 기온이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50도를 넘는 그런 극한의 기온이 이제 관측이 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는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워진 것뿐만이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워지기도 했지만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말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일들이 현실에 벌어지면서 굉장히 전 세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1년 내내 최고치를 찍은 기온에다가 기후변화 대응의 마지노선, 이게 온도 상승 1.5도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붕괴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인 이제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3S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는 지난달 이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6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가 가장 뜨거운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그 자료를 토대로 올해 평균 기온이 이제 1.6도 정도 상승을 해서 종전 최고치 이제 이게 작년이 이제 매년 말하자면 이제 이게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8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레짐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위 2015년에 있었던 이제 파리 협정인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 목표치로 잡는 것을 우리가 1.5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합의를 말하자면 봤던 그런 목표치였는데 벌써 이게 지금 작년에 1.48이었고 올해 예측한 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1.6이 넘어가린다면 벌써 이 목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 너무나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매년 열리는 그 이제 콥 당사국 회의라고 하죠. 네네. 이제 콥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9차였었고 아제르바이잔 이제 바쿠에서 열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뭐 과거에는 뭐 선진국이 잘못했네, 도상국은 아직도 더 개발해야 되네 이런 싸움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꿔 나가려면 기술도 기술이고 어떤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재원 부분에 있어서 가까스로 어떤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구체적인 것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선진국과 도상국 간의 어떤 갈등이나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뭇 정말 그 걱정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열병을 앓는 지구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도 들썩들썩했어요. 네. 이래서 기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래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은 게요. 앞서 우리 논의에서 나왔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미 유동성이 풀려 있고 그 상황에 이제 전쟁들도 터졌고 또 전쟁도 다 에너지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점점 더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폭염, 뭐 가뭄, 홍수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의 작황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고 이 농산물의 작황이라는 것도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쏠리는 데서 또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게 어떤 수급이 좋지가 않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 쌀, 뭐 이런 주요 곡물, 우리 인간의 정말 식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런 곡물들 내지는 뭐 초콜릿의 원료라고 하는 카카오를 또 가공한 코코아 아니면 뭐 커피 원두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정말 각종 분야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팜유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또 다 기름에 이렇게 볶아 먹던지 튀겨 먹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름값까지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인플레에 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서민들 생활은 더욱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기후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인데 돌아왔어요. 트럼프 is back인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그 행보를 트럼프가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전세적인 움직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트럼프 이경 정부가 들어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이경 정부는 미국 내 어떤 그
매장돼 있는 화석 연료, 석유나 천연가스를 활발하게 추출해 가지고 미국을 제일 산유국의 인치를 공고히 하고 그래서 값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후 변화를 중시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 이제 그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4년이 지나면 세계가 다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는 움직임은 변하지 않으나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그리고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올 한 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